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때는 가장 빠른 연락수단이었던 전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전보가 뭔지 잘 모를 텐데요. 전화가 귀했던 시절엔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보를 보내곤 했죠. 당시엔 전보를 보내려면 전화국이나 지금의 우체국인 최신부로 달려가야 했는데요. 그마저도 정해진 글자 수를 넘기면 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처럼 글자 수를 최대한 축약하는 전보 특유의 언어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보급과 휴대전화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오는 15일 전보 서비스가 138년 만에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전보를 다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KT 전보 담당 직원들은 전보를 처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과 공을 들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전보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록 전보는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던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계속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경제 상황도 팍팍하지만 올 연말만큼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 기울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네요. 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본회의고요. 네.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상당히 반발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정기국회를 넘겨서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그리고 이 국정조사 관련 계획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 3대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뭐 이번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임시국회 온다는데 지금 예산안 합의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심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뭐 예결 소위 그다음에 뭐 이른바 좀 예결이 소소위까지 가긴 비판하고 했잖아요. 있는 뭐 소소위라는 네. 것까지 열어가지고 지금 계속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그 취재된 거를 보면 이제 증감액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형식 자체는 아직 이제 감액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액부터 먼저 하고 보통은 이제 증액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아직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증액 심사는 아직 하나도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니, 감액을 하면서 증액도 지금 같이 여야간에 맞춰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심사가 하고 이루어지긴 있는데요.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는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간사가 또 2+2 협의체를 가동해서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결위가 지금 원래 예결위 전체 회의가 있고 거기 소위가 있고 예. 지금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소위라는 걸 한 건데 여기에 2+2는 뭐 일종의 소소소위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결위 차원에서 의원 몇 명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네. 당 지도부에서 좀 책임지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2+2 협의체라는 것도 지금 이번 정기국회 안에만 지금 거의 3가지 돌아가고 있는데요. 양당 정책회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하고 있는 법안 관련 2+2 협의체가 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 이렇게 양당에 이렇게 들어간 협의체가 있고 지금 정개특위의 선거법 협상도 지금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가 안 돼서 양당 간사와 또 이제 양당 의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2+2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증액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 감액하고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원래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 총액은 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추 부총리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네.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에서 순증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두고 여야가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공방을 벌였어요.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라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민주당 측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네. 충분한 자질은 물론 입지전적 스토리를 가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근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민주당 집권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시민단체 대표를 오래 지냈었잖아요. 이제 네. 그건 감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고 지금 뭐 김홍일 위원장 저 후보자는 그 검사 그렇죠. 검사 출신이라는 출신이기도 하고요. 차이도 있죠. 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주장이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사다.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삶의 이력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 김홍일 후보자의 인생 스토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홀로 생긴 자수성가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부각하면서 네.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도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뭐 이런 점을 다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뭐 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과거 이제 그 회상을 하면서 예. 뭐 어려운 시절에 뭐 석박지를 뭐 집에서 반찬으로 담아 먹었는데 예. 고춧가루 살 돈이 없어서 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예. 그래서 설렁탕집 가서 이 석박지 무김치를 보면은 김홍일 후보자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계속 언론 지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 자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석박지하고. 별 관계는 없죠.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언론의 검증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였는데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제 그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신고 재산이 총 61억 5,158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이 당시 퇴직할 때 게재됐을 때가 12억 153만 원이어서 약 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늘어난 재산 상당 부분은 예금인데 이제 이것은 김홍일 후보자가 본인 배우자 차녀 명의로 신고한 예금이 2013년 약 4억 원에서 올해는 36억 1,953만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부동산 재산은 2013년 13억 9,400만 원에서 올해 21억 4,700만 원으로 약 7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 떠난 다음에 변호사 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증가한 내역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청문회 또는 이제 그 이전에 뭐 해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단순 비교, 그러니까 2013년 퇴직할 때 얼마였고 이번에 얼마였다. 그래서 뭐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뭐 과거 이 정관예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래야 됩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했어요. 오늘 끝나는 건 아니죠? 뭐 사실상 오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편의 개그 콘서트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빈손 조기 해산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네. 이 당 주류가 총선에서 희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권고안 이거를 혁신안으로까지 냈지만 이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의 버티기에 부딪혀서 관철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당에 맡긴다 하면서 물러난 건데요.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 회의 뒤에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 오는 11일 최고위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네.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 위원장이 오늘 그 마지막 브리핑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은 이 마지막 소감을 묻자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도 이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시고 정치가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게 이 당정 관계의 문제를 좀 지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이 강서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것을 방법을 만들 혁신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마지막 소감에서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치 혁신위가 이제 혁신 대상들과 뭐 일종의 좀 짜고 치는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당내에서 안 그래도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좀 부채질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좀 불편함. 그러게요. 정말 감사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뭔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좀 뭐 불만이나 불편함을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감사하다는 건 립서비스고 실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다. 뭐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혁신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 주류 희생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어제 이제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네. 이 회동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 저희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대표는 당시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천관리위원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일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뭐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른바 당 주류나 이제 그 친윤 핵심들의 희생을 뭐 요구한 이제 그런 내용은 뭐 공관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럼 공천관리위원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관위원회는 언제 꾸리는지는 날짜가 나왔어요. 지금 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벌써 이름이 나오던데. 예, 뭐 날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오늘 안 그래도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죠. 어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12월 중순쯤에 출범을 한다. 이렇게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뭐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지는 뭐 현재로서는 그냥 하마평 수준인데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안대희, 뭐 김한길, 뭐 이런 좀 그 원로급 인사들의 이름이 좀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는 고사했더더라, 누구는 뭐 안 된다더라. 뭐 이양희 윤리위원장 또 얘기가 또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양희 위원장은 또 한다고 했다더라. 뭐 이렇게 설마 지금 무부한 구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경선에서 성과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중앙위원회에서. 네, 오늘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 총선 공천 규칙을 변경하는 당원 개정안, 그 다음에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고치는 당원 개정안 이 두 가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이로써 민주당이 이른바 친명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밑작업을 끝마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 먼저 당원 개정안 중에 이 총선 관련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직자니까 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당의 자책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잘 못한 걸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회의원 그 후보 공천 경선에서 1만 표를 받았다면 20%를 원래는 감산해서 8천 표로 이제 감산하는 거였는데 네. 30%로 더 깎는다. 그래서 1000표를 받았더라도 7000표를 받은 걸로만 계산한다라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포기할 때 원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한 표 비중이 약 60대 1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20대 1로 이제 완화하는 내용의 안을 한마디로 이제 대의원 투표 비중을 낮추고 그러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늘린다. 이제 이런 안이 오늘 통과가 된 건데요. 네. 이 안은 오늘 중앙위원 49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67.5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한 32%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찬성이 한 2배 정도 많았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중앙위원은 그렇다 치고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명계 쪽에서 중앙위원회에서조차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네, 사실 그 중앙위가 원래 당 의결기구이긴 합니다만 뭐 원래 중앙위라는 조직의 특성상 사실 반대가 30%가 나온 것도 뭐 그렇게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앙위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 비명계에서는 이 총선 공천 평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비명계 공천 학술 우려가 있다. 또 이 그 대의원제 완화 부분에 대해선 네. 친명 지도부 체제를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계속 우려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을 보면 뭐 원래 소신파로 지금 뭐 거의 이름이 나 있는 뭐 이원우 의원, 박용진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네. 친문계 자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도 공개 반대 토론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이 공천 관련 이 당원 변경안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예측 가능성인데 이렇게 총선 코앞에서 바꾸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 서른 의원도 적어도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것이 당 분열을 막는 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그 총리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룰을 바꾸라고 하면 되겠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이 대의원제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원우 의원이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되는 걸 나치해서 봤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고강도로 비난을 했고 나치의 비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홍영표 의원도 이 대의원제 축소가 혁신위에서 제안한 거라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했냐? 왜 그것은 관철시키지 않느냐? 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해야 되겠죠? 체제의 민주당을 지금 흔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전직 총리들하고 연대한다 이런 소리 계속 나오더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전원으로 지금 전해졌어요. 예, 이 정세균 전 총리 측근인 뭐 이른바 정세균계라고 하죠. 이원우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네. 정 전 총리가 당에 대한 걱정이 무지하게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DJ 총재 시절에도 김상현, 정대철 등 비주류를 인정했고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주류라는 이동걸 의원 등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 내치려 한 적은 없었다.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당의 민주주의냐.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발언이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또 이제 다른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이제 회동을 간접 제안한 데 대해서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누구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와달라 이런 선이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새 총리 간의 연대설, 그러니까 뭐 이낙연도 김부겸, 정세균 총리 간의 예. 그 연대설이 좀 있는데 대해서는 이낙연 예. 총리도 오늘 약간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그 만난 적은 있지만 문제의식, 당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지만 행동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또 그런 분들께 억지로 얽어간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고 그저 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식의 걱정은 꽤 깊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공동 행동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측 이제 이원우 의원도 최근에 이 전 총리가 굉장히 성급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센 발언, 강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삼 총리의 연대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자면 좀 그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당내 뭐 일종의 개파고 들어보면 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의원들이 지금 뭐 상당 부분이 친명계 쪽으로 돌아섰다고도 볼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역학관계가 복잡해서 글쎄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요. 네, 지난 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1일부터 3박 4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박준섭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를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방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네.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서 이 일본과 미국의 정상을 초청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자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협의한 내용,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서 이 오는 8, 9일간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 기존 국가안보 사안은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등 이제 거의 모든 사안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환자들이 많아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와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또 대유행 가능성은 없는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가 한 4년 정도 주기로 유행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유행이 2019년도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면서 유행 기간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런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 줄었다가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올해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요 전에 2019년에 유행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비해서는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이런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떤 유행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바이러스냐 또 어떤 세균이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 것처럼 풍토병이 돼가지고 이 계절이나 어떤 시기와 특별한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있는가 하면 네. 호흡기 감염병은 계절성 또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약간 양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양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유행을 했고 마이코플라즈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년 주기 정도로 유행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환자 수가 줄고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일반 폐렴하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생기면서 화농성 가래가 생기고 이 흉통이라 그러죠. 이제 가슴 같은 데가 이제 아픈 그런 상황이 생기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어린이들에서 발병을 할 때 이런 열이나 호흡기 증상보다는 아이가 많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목이 아프면서 기침 증상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심해지는 양상. 그래서 일주일 이상 지나면서 이제 전형적인 폐렴 양상을 비추는 그런 그 형태로 조금 비특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치명률이나 아니면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는 어떻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예방 백신이 없다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만 빨리 된다면 이 항생제 치료를 잘 하면서 이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요. 네. 또 이게 이제 보통은 건강한 어린이 학생들 중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 내성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도 이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경우가 일부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가 확인이 되고 치료를 했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에 충분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적 호전이 없으면 네. 내성균 가능성을 고려해서 2차 치료제로 치료를 다시 변경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잘 낫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내성 문제가 1차 치료제의 선택과 빠른 호전을 방해하기는 하지만 네. 실제 치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그 폐렴에 감염이 되면 입원해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입원율이 높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언제 진단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아이들이 평소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증 또는 중등증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외래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집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숨찬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고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뭐 식사라든지 이런 영양 공급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단기간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료 체계나 아니면 의료진의 수준 또 진단의 신속성 이런 거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치명률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이런 소아청소년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나 또는 병상의 그 확보 같은데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부모들도 그렇지만 아이를 둔 그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뭐 감기 걸리는 사람도 주변에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감기 독감 증상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하고는 진단받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증상의 종류로는 사실 감별이 좀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마이코플라즈마보다 훨씬 빠른 경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목이 심하게 아프고 전신의 근육통이 몸이 깨지는 것처럼 아프고 기침가래 콧물도 아주 갑자기 빠르게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조금 임상 증상이 느리게 진행하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최근에 그 유행 양상을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의 증가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행주의보에 거의 한 7, 8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예. 2, 3주 이내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또 특히 이제 이 6세에서 12세 또 17세, 19세까지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에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는 이런 호흡기 감염병에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혼재해서 유행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좀 학교 보건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정부 당국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뭐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하고 같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드물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중복 감염이 되면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에 의한 그 병의 경과와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병의 경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증상이나 임상 경과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일반 의원급에 가면 뭐 우리 진단 키트처럼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아직은 개발이 안 돼서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임상 양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전형적인 그런 폐렴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독감 걸리면 열 좀 올라가도 해열제 먹고 한 며칠 있으면 날 거야. 학교에다만 얘기하고 집에서 그냥 쉬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 감기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특히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쉬었는데도 임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 전문의나 가까운 곳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급적이면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좀 그동안의 경과도 좀 다를 정도로 아주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도 그렇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 정도의 큰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의 유행이 지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나 학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 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그 기침 예절이나 손위생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물품의 공급 같은 것들을 학교나 학원에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시키는 게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어린이 청소년의 이 호흡기관병이 워낙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을 좀 강력히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예. 임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전파를 막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아병원협회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료 뭐 대란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각종 감염병이 확산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 대응 역량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결국은 그 제한된 그 의료 자원, 특히 인력의 그 한계 때문에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이상의 유행이 번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개입의 방법들, 그러니까 중재의 방법들이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했던 기본적인 그런 기침 예절이나 손위생,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연령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정부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하고 실제 학교나 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생활 지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 코로나 때는 그 동네별 의원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아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최근의 유행과 같이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그 증가의 그 확산이 고위험군 연령층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이제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유행이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게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번지는 상황이 되면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중증병상이 또 부족해지거나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세심한 대비 그리고 대응 체계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2요소수 대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허겁지겁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 다소 이제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 중국 요소 사태 정확하게 2년 전 발생했잖아요. 시간이 네.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만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해결할 만한 어떤 의지나 능력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합니다.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1분기까지요? 1분기까지. 예. 그리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그동안 했던 수출 물량의 80%를 줄입니다. 이게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에요. 요소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 중단된 차량용 산업용이 있고 예. 비료 농업용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연평균 한 5,600만 톤의 요소를 생산해서 예. 90%는 자국에서 소비합니다. 나머지 10%, 5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인도가 중국산 수입 1위이고요. 압도적으로. 네. 2위가 카타르와 한국이 지금 뭐 번갈아가면서 2, 3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 내 요소 가격이 뛰자 인도가 굉장히 많이 이 중국산 요소를 싹쓸이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의 비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난달 말 15개 회원사가 요소 수출 제한하자. 우선 우리 국내 중국 내 공급을 먼저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겨울철이지만 네. 식량 안보, 밀파종을 위해서 지금 봄철 경작을 해서 비료 비축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9월 정도부터 외신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루머겠지. 왜냐? 그 당시에 수출을 중단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지난 이달 초부터는 지금 우리 중국 업체들이 이미 통관 절차 다 마쳤는데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선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 내막을 파악해 보니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업체들의 자율적인 조치다라는 건데요. 결국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수출 쿼터제를 시행하는데 1분기까지는 제로 수출 그리고 하반기에도 전체 물량의 8분의 1 줄여서 20%가량만 수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산업부는 근데 재고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일단 2년 전에는 뭐 허겁지겁 당한 거예요. 당시에는 호주가 석탄 수출을 중단하니까 이게 요소라는 게 이 석탄 정제 과정에서 뽑아낸 암모니아를 고체로 만들어서 요소, 고체 덩어리를 우리가 수입해요. 하얀 고체 덩어리를. 네. 그래서 국내에서 증류수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호주가 바로 석탄 수출 중단하니 우리 유성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 중단했거든요. 그러자 허겁지겁 재고를 봤더니 재고가 2주에서 4주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재고는 좀 있다. 한 석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롯데 정밀 화학을 통해서 이 소식 나자마자 베트남에서 5,000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 3.7개월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한 6,000톤 정도 요소가 필요한데 한 지금 석 달 3.7개월 정도의 요소 재고는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을 걱정한 일은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품귀 현상 빚어지죠. 내년 1분기까지 수입이 제로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왜냐? 중국산 수입이 지금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2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평소 10리터에 10,000원 수준이던 게 온라인에서 10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예. 이러면 사재기 현상 나타납니다. 쟁여놓고 폭리취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일반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한 번 10리터 한 번 넣게 되면 8,000에서 10,000km는 충분히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영업용 트럭은 장기로 뜹니다. 그렇죠. 또 무거워요. 그러니까 2, 3일 내지 하루에 한 번씩 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물류가 먹힐 뿐만이 아니라 이 요소가 또 중요한 게 이 지금 발전소나 제철소 화학 공장의 매연 저감 용도로 사용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요소 수출 중단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물류가 멈추고 발전, 철강, 화학 공장, 주요 공장 제조 가동이 멈출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뭐 계속 중국만 쳐다볼 수는 없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일단 급하니까 예. 수급 안정위에서 한 번 1회 구매 수량은 제한하겠다. 그리고 중국 EAG에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들여오게 되면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소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지금 우리의 전략적 자원을 목을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갈륨, 게르마늄, 히토류 이 전부 다 중국산 의존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정말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을 따져봤더니 예. 그게 우리나라에 한 393개 품목이 있는데 중국에만 216개, 55%에 달합니다. 야, 이거 요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원 앞서 얘기한 제가 갈륨, 히트로늄, 게르마늄, 뭐 히톨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흑연 이런 게 반도체, 예. 2차 전지 핵심 재료예요. 예. 우리 반도체 잘 나갑니다. 2차 전지 우리 나라 1등이고요. 한국은 종이 호랑이, 중국은 뒤에서 웃고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목리 부리면 한국은 언제나 끌어다니는 데야. 이렇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각도로 정부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뭐 금값도 뛴다고 하더니 6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44,000달러. 국내 거래소에서 6천만 원 오늘 넘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4만 달러 돌파한 게 2022년 11월이었고요. 예. 아마 연초에 특히 이제 국내 자산 거래소에서 6천만 원 넘었는데 전고점이 2021년 11월에 있어요. 그때 원화로 8,800만 원이 육박했습니다. 네. 그게 1년 후 정확하게 1년 후 2022년 11월에 2,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 지금 6천만 원입니다.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느냐? 예. 한국인이에요. 아, 한국 사람들이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사니까. 예, 최근까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 각종 이제 법정 통화를 분석해 보니까 예. 그동안 늘 달러화가 1등이었거든요. 달러화가 1등이라는 건 미국인도 샀지만 전 세계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 네. 근데 원화 비율이 1등입니다. 41%로 미국 달러화를 제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가상자산 얘기할 때 저는 주말을 조심하십시오. 주중보다 주말 상승세가 훨씬 커요. 주중에는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이제 관심이 조금 분산되지만 예. 주말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이제 가상자산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 세계인이 아니라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법정통화를 속한 한국인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럼 사들이는 겁니까? 크게 이유 세 가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에요. 이게 뭐냐? 사실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 기대감인데 네. 선물은 이미 2년 전에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건 비트코인 선물은 선수들끼리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면 비트코인 현물이라는 건 주식처럼 개인들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개인이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게 되면 운용사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비트코인을 현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는 미증권거래위원회가 번번이 승인을 거절했어요. 네. 근데 블랙록이라는 최대 자산 운용사를 비롯해서 13개 운용사가 이 번번이 승인이 안 나니 로비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이 로비 천국이거든요. 네. 저렇게 무기 살상화가 개인 총기 소유가 막히지 않은 이유 로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비가 가장 무섭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네.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면 채굴자 보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3번 반감기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적게는 5배, 8배까지 뛰었어요. 그럼 세 앞으로 번째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네네. 달러 약세. 비트코인이 2021년 사상 최고치 찍을 당시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고용지표, 소비지표 감안하게 되면 예.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버블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만한 환경은 조성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6천만 원이잖아요. 예. 더 오릅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누가 돈을 벌까요?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스스로도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하물며 이제 이 스탠다드 앤 차터드, JP 모건 이런 증권사들도 더 간다. 5만 달러 가자. 10만 달러, 심지어는 53만 달러, 7억 원도 있어요. 7억 원까지 갈 것이다. 1비트코인이 7억 원까지 간다고요? 예. 아파트 한 채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이게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산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파트는 사놓으면 가격 떨어지듯 실물이 남지만 이 자산 8,800만 원에서 4분의 1 토막 나는데 1년 걸렸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유동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감내할 만한 강심장이다. 그리고 미국 내 고금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현물 승인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 걸 감안하게 되면 이걸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편승해서 산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투자로 권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가격 얘기하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저도 깜짝 저는 놀랐어요. 겁나는 게 지금 거래량 1위가 한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갈까 봐 정말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예. 아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의 최대적은 누구냐? 미국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이 가상 통화가 굉장히 이제 이 화폐화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예. 이 달러 기축화 통화에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규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만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물 ETF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거 진짜 승인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미국 로비 천국이라는 점이 제가 좀 불안해요. 예. 저렇게 살인 사건이 나는데도 총기를 못 막아요. 예. 근데 여기 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굴린다는 자산운용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미 SEC가 계속해서 불어하면 그거 수정하고 있어요. 이거 수정하고 하나 둘씩 요구사항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불안해요. 정황상 그래서 내년 1월 승인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얼마 안 그러나 미 남았잖아요. 증권 거래의 본질은 뭐냐? 예.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예. 근데 이거 뭐 지금 ETF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위험성 제대로 설명한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거고 이거 폭락하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냐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도. 이건 뭐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이거 괜히 지금 이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비트코인 들여다보다가 또 다른 뭐 코인도 들여다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예전 일이 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네요.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있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입니다. 강원도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월요일 전국에, 화요일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4도, 광주 6도, 서울 7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15도, 서울 16도, 세종 18도, 대전, 대구, 부산 19도, 광주, 울산 20도, 제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후에 농도가 일시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7.6도, 습도 75%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한 10여 년 전쯤 됐을까요? 극지연구소 연구원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북극의 다산, 남극의 세종과 장보고 이렇게 3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며 자연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와 대화하면서 놀란 점은 소속 연구원들이 몇 년 주기로 이들 기지에 파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라도 가족과 떨어져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들어 그 연구원에게 힘들지 않느냐,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연거푸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진 뒤 한 번인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연구원들의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오늘 뜻밖에도 신문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인 이원현 박사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펭귄의 행동을 연구하던 이 박사가 지난 2014년 처음 펭귄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박사는 프랑스 연구진과 함께 턱금 펭귄 무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4마리의 펭귄에게 각종 장치를 부착해 최대 11일 동안 지켜본 결과 펭귄들의 수면 패턴이 아주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턱금 펭귄들은 번식기에 수컷과 암컷이 서로 번갈아가며 바다로 나가 먹이 사냥을 하는데요. 먹이 활동으로 지친 상태로 돌아온 펭귄이 포식자와 다른 펭귄으로부터 새끼를 돌봐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쪽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다 깜빡 졸거나 수업 시간에 꾸벅거리는 것처럼 11시간 동안 새끼를 보호하며 평균 4초에 한 번씩 깼다 졸았다를 10,000번 이상 반복했다고 합니다. 육아에 시달리는 부모의 마음이 떠올랐을까요? 연구 결과를 읽으며 왠지 모를 안쓰러움과 함께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연구원의 무슨 원장이 의대 정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소아과 진료대란의 원인이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도 하루 10,000번 조는 펭귄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는 멍청한 우리 아들 잘 지내니? 과자 좀 먹지 말고 청소 똑바로 하고 어떻게 네 아빠하고 그렇게 똑같니? 잠도 제대로 자고 청개구리 너 아이고 끝이 없네. 말은 할수록 길어질수록 다 똑같은 말.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어디 있어도 다 똑같아.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상관없어 쌤 자주 못 봐도 상관없어 우린 행복해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고 절대 울지 말고 서울의 밤 바다 건너의 밤 멀리 있어도 우린 행복해 보고 싶은 밤 모두 궁금한 밤 어디 있어도 우린 행복해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no 연락도 잘 안 하는 멍청한 엄마 아들 잘 지내요 요즘은 할 일이 많이 생겼죠 열심히 하고 곡도 쓰고 밥도 새끼 다 챙겨 먹으니 저는 걱정 말고 엄마 건강하고 동생들 챙겨요 저는 걱정 말고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샘킴의 마마 돈 워리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고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더군요. 신생아를 돌보는 주 양육자도 가장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거라던데 턱금 팽기는 4초에 한 번 쪽잠이라니 그들의 노곤함이 안쓰럽고 대견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영아님, 지금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키우며 약간은 육아로부터 벗어난 친구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시로 아이들 들쳐업고 병원 가고 숨 못 쉬는 아이에 놀라서 공항까지 왔던 친구들 생각나서 그 의사의 글을 들으며 한숨만 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글쎄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남을 잘 안다고 하는 좀 착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다짐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남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참 좋겠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수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에 숨진 지 5년 만에 오늘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네,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흘만 있으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대법원이 원청업체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지게 되어버린 건데요. 네. 2018년 12월 10일에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상황이었죠.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가로 48cm, 세로 73cm의
그 작은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휴대전화 불빛을 의지해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몸이 네.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2인 1조 근무 원칙도 안 지켜졌었고요. 그리고 4시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진 채 20개월 만에 검찰에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했는데 5주기를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환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유는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 그 9호기 그리고 10호기를 관리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모두 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대법원의 설명처럼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이 몰랐다, 묻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사장이 현장을 몰랐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전보장 없이 죽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번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네. 기업과 정부기관이 수십 년간 이해관계를 얽혀서 사람의 목숨의 중함은 무시가 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나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이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대신한 변호사는 구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네.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인데 법원이 위탁계약 또 원하청 관계라고 하는 마지막에 서로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런 형식에 눈이 멀어서 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의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미숙 씨가 아들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에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새 산업안전법 김용균법이 시행이 됐고요. 어머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 그 다음 해에 한 달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탄생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책임 과연 묻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도 진짜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뭐 인상적인 게 어떤 거죠. 최근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하는 문제가 가지고 조금 적용 유예하자.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50 미만 사업장이 그런 안전 점검 받고 뭐 대책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돈 든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뭐 노총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과연 50인 미만 뭐 물론 아주 작은 사업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 없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산재 사망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숨지는 노동자들 방치하게 둘 것이냐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청년의 의사가 2024년 상반기에 전공의 그러니까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지막 날이 6일이었는데요. 병원을 조사해 보니까 42.7% 32곳이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주요 수련병원 75곳을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에 배정된 전공의는 3,159명인데요. 전체 모집 정원이 3,464명이니까 총 모집 그 전공의의 정원이 다 차지를 못하고 91.2%만 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에는 네. 전공의 정원보다 지원자가 훨씬 더 많아서 여기 쏠림 현상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전체 전공의 정원의 23% 798명이 빅5 병원에 배정이 됐는데
여기는 1,002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798명을 뽑는데 예. 그래서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작년에는 이 빅5 병원의 그 지원 경쟁률이 1.18대 1이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전체 지원자가 3,389명이었는데 3분의 1이 이 5군데 병원에 75군데 수련병원 중에서 이 5군데 대형병원에 다 몰린 겁니다. 서울 대형병원 5곳 중에서 지원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114명 모집에 158명이 몰려서 132.4% 지원율이었고요. 서울대병원은 172명 모집에 214명, 그래서 124.4%.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은 124명 모집에 154명이 몰려서 124.2%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건 뭐 빅5 병원 외에 병원들은 정원 다 못 채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비인기과는 정원을 못 채웠다고요? 예. 서울에 보니까 이번에 모 그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전공의 회진이 그 교수님들이 전공의 없이 회진하는 게 요즘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충원이 굉장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번에 전공의를 모집을 해보니까 정원자 3명 중에 지원자가 1명밖에 없는 병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전공의들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인데 네. 여기가 내년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0%입니다. 10명 뽑는데 1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이 빅5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지원자가 전체 정원의 70%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의료 전공의 부족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의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작년에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25%. 산부인과는 70%를 약간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인력 충원을 해결하자라고 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원책을 먼저 내놓는 게 먼저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 병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의 전공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한 병원에서 유명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지적 전공의 시점 이런 유튜브를 게시를 했어요. 예.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에요.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주당 8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법이. 네. 현장에서 이게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전공의들이 우리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일하고 칼퇴한다. 이거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지원을 안 하니까 네. 칼퇴시켜준다. 근무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의 그 수련병원 평가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병원의 세후 그 전공의 그 연봉이 한 5,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지금 나온 통계보다 내년은 좀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에서도 사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그 병원의 응급의학과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전공법을 선택했는데 네. 진정한 중환자를 만나고 싶은가? 아산병원. 네. 네. 여기 가면 4년 동안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환자를 보다 지칠 수도 있다. 빠르고 쉬운 길을 가려면 다른 병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증도를 자랑하는 응급실이고 여기서 중환자의 바다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공법을 선택한 거죠. 여기가 진짜로 현장이다 이런 의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의술을 배우고 싶은 의사들 와라. 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최전선에 있는 그런 응급실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만큼 책임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5명 뽑는데 3명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료계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보글, 유튜브, 한우 사준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대요. 필수 진료과 미달 사태에 대해서 진짜 별의 별수를 다 쓰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라. 이런 비판인 거죠. 청취자 이봉훈님께서요. 전공의 지원 결과가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다니. 그러네요, 진짜. 그쵸?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의사가 있기도 하고 후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들 걱정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걱정하거든요. 예. 유급 당할까 봐 걱정을 하니까. 공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근데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회가 이거 다 걱정해 주는 게 돼버렸는지 이 부모님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뉴스가 안 되는 세상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것처럼.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경찰 내부에서 초과근무 수당 두고 굉장히 시끄럽다고요. 네. 뭐 초과근무 수당을 잘 안 주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없으니까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 지금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끝내 이제 그 경찰청장이 나서서 공개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기승을 부린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치안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홍수와 자연재해 그리고 잼버리 사태 등으로 실제로 인력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됐다라면서 지난달 초에 경찰청에서 연말까지 초과근무 신청과 자원근무를 제한하라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국의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만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에 초과근무 일부 제한을 통해서 12월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태였는데요. 네. 5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경찰 내무망에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한쪽 분량의 메시지를 올려서 조직 운영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라고 밝혔고요. 일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인력은 많아졌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연초부터 돌발 상황을 감안해서 재원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참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다른 데 또 예산이 줄겠죠.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는 이제 다를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계속 초과근무 계속 지금도 시키면서 예산이 없으니 근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초과근무 수당 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근데 경찰서 구내식당 부실식당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의 모 경찰서의 아침 식단이라면서 익명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랑 글이 올라왔는데요. 식판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자 샐러드를 바른 모닝빵인데 이렇게 주먹만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노랗게 감자 샐러드가 이렇게 으깨져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는 보통 국을 담는 그 자리에 스프가 있고 딸기잼이 전부인 거예요. 가격 5,000원에 식권 강제 구매 괄호 열고 빠진 음식 없음.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빠진 음식 없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값에 비해서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다. 경찰보다 죄수들이 더 잘 먹겠다 이런 비판들이 누리꾼들을 통해서 일었고요. 이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관계자 설명은 점심에 무료 특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식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에게 사과했다라고 밝혔는데 이후에 우리 서 식단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각 경찰서의 식단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괜찮다는 얘기가 별로 없고요. 된장국, 김, 김치, 두부 이게 전부라서 부실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가서 돈 주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런 식단을 식권을 두고 강제하는 게 문제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식권을 의무적으로 뭐 몇 개 이상 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강제 구매라고 써 있었으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왜 도서관이나 세무서 구내식당이 가격에 비해서 식단이 충실해서 주변에 회사원들이 오셔서 식사하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같은 공공기관인데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그때 들었던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글쎄요, 자꾸 예산 타령하기 좀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채점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점자가 한 명이었다고요? 네.
그 수능에 졸업 응시생이 단 한 명이었는데 한 명도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단 한 명도 없긴 했었는데요. 네. 지금처럼 통합 수능을 도입한 2022학년도에는 수능이 불수능이라고는 했었습니다만 재수생 한 명이 만점을 받았고 2023학년도에 킬러 문항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네. 그때 킬러 문항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고3 수험생 2명 재수생 총 3명이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킬러 문항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과목별로 만점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능 만점자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국어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시험이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16점이 올라서 150점이었습니다. 역대 수능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고 그래서 최고점자 역시 64명에 그쳐서 작년에 371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요. 국어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이 2점 차이가 나는데 네. 11점이었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국어에서 만점을 받으면 수학 최고점을 받은 학생보다 2점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수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라면 예.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학원 가야 되나요? 가고 있을걸요. 근데 뭘 더 해야 되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원을 가는 건 요즘 학생들은 기본이니까. 지금 뭐 의대 정원 늘린다. 그리고 또 이거 저 수능 출제 경향이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그 일선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답을 모르니까요. 네. 예,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공연 2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공연 작품 수가 더 많아진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제가 좀 욕심을 낸 이유도 있고요. 네. 좀 더 많이 뭐 아무래도 공연계가 조금 들썩들썩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작품이 많으니까 여기서 다 소개는 하고 싶은데 한 작품으로는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유쾌하고 좀 재미있는 뮤지컬 한 편이랑 연극인데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2편 준비했습니다. 그럼 뮤지컬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연말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좀 즐겁고 감동적이면서 뭐 이렇게 가족에도 느낄 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이런 공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작품이 아마 딱 찾으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뮤지컬 호련했던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이제 약간 호련했던 사나이요? 예, 호련했던 사나이 이렇게 약간 미스터리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 호련했던 사나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호련이 떠난 사나이? 호련이 나타난 건데. 나타난 거야? 그런가요? 예, 예. 좀 제목만 좀 들으셔도 약간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독특하네요. 근데 이제 포스터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호련했던 사나이의 실루엣이 딱 있고요. 네. 주변에 이제 그 희미한 글씨도 뚜벅뚜벅뚜벅 막 이런 글씨가 써 있거든요. 네네네. 같이 보시면은 아마 예, 재미있을 것 같은 공연이라고 느껴지실 텐데. 예. 작품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장르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코미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제목에 말씀드렸던 이 호련했던 사나이가 그런 역할을 재미있는 역할을 아주 찰떡같이 해주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공연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사실 제목에 나와 있는 호련했던 사나이가 아니고요. 예. 승돌이라는 인물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네, 승돌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승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예.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승돌이가 어느 날 본인이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샛별다방이라는 곳의 과거의 어떤 순간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샛별다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늘 그 다방에는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는 다방이 옛날 뭐 그렇잖아요. 네, 늘 시간 그렇죠. 있는 사람들, 뭐 약속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잖아요. 대단한 꿈은 갖고 있지만 뭔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가 꾸민 사람도 있고 네. 중년인데 아직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뭐 이제 아이 키우면서 다방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런 다방이었는데 어느 날 이 네. 방금 제목에 나와 있던 호련했던 어떤 사나이가 말 그대로 호련하게 어떤 사나이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나이는 본인이 영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있는 허세 없는 허세를 다 부리는 거죠. 어디 예전에 드라마에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렇잖아요. 네, 보통 캐릭터만 봐도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오는 이런 인물이 이렇게 좀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등장할 때 혼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기요 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혼자 또벅 나는 또 오늘 이 길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그 영화 감독처럼 씬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바바리 코트 같은 거를 입고 옛날에 그 영혼본색 이런 데 보면 주윤발 이런 배우들이 입었던 그런 홍콩 느와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등장해서 샛별다방에 들어와서 뭔가 허세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 감독으로서 뭐 예술이 어떻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하는 걸 보면은 공짜로 차나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이제 그 다방에 모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대가 이 옆으로 서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석 배치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니요. 무대는 똑같이 객석에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그 약간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무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시대가 그 승돌이라는 주인공의 과거기 때문에 약간 복고풍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요즘 다방 전 본 적은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있죠. 특히 지역에는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 서울에서는 참 보기 어렵잖아요. 서울에서는 힘들죠. 뭐 이렇게 체인점만 많고. 이러지. 근데 여전히 다방이라는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면 쌍화차 노른자 띄운 거 마시고 좀 그럴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이 다방 주인한테 라면을 또 얻어먹는 씬이 있어요. 그렇죠. 다방 예전에 라면도 끓여주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친하게만 얘기하면 충분히 다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중매도 서주고. 본인 추억이 막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허세 가득한 그 호련했던 사나이가 이 다방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반전은 이 작품이 이제 그 연말에 어울리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은 그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 호련했던 사나이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허세 있는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꿈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품이 연말이랑 좀 어울리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호련했던 사나이의 이번에 그 주인공을 맡은 어떤 배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홍보할 때 코미디 뮤지컬이라고도 얘기하고 본인도 그 공연을 봤을 때 예전에 했었을 때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배우로 섭외된 다음에 대본을 받아서 쭉 읽어봤더니 단순히 코미디 뮤지컬이 아니라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 가서 홍보를 저희 공연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탁 받으셨으니까 그럼 과거 회상씬이나 이런 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돌이라는 주인공이 과거로 휙 돌아갔던 것이 이 공연의 전체적인 설정이고요. 이 본인이 꿈을 꾸게 된 계기.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에 부닥치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치고 이랬는데 자기가 꿈을 꾸게 됐었던 그 계기를 다시 마주하면서 다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뭐 코믹 뭐 뮤지컬이 아닌 거네요. 감동도 주고.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아빠가
그 재미있게 아들한테 보여주지만 사실 그거는 나치 시대 때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코미디에는 항상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뮤지컬이니까 네. 노래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죠. 아, 노래 한 곡 들으셔야죠. 네.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노래가 전반적으로 뭐 따뜻한 이야기도 있고 합창곡도 있고 여러 가지 넘버들이 있는데 네. 이 호련했던 사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련했던 사나이의 그 허세 가득한 얘기가 아주 가사에 꽉꽉 담겨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넘버거든요. 호련했던 사나이라는 넘버인데 이 넘버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 넘버 네네. 들으시면서 가사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그 방송 들으시다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따가 반응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야? 왜 갑자기 우리 가게에 최루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야? 설마 이런 특수 효과는 주인공? 이 음악의 스타일로 봤을 때 주인공의 솔로곡으로 새로 되는군요. 뭐 벌써? 이제 겨우 한 곡 끝났는데. 맞아,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 때문에 내 인생은 무한. 승돌아! 삼촌이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이 솔로곡 부를 땐 시선 뺏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그가 다방에 들어선다. 무시무시한 존재감에 다방 사람들 모두가 할 말을 잇는다. 딱 봐도 그간 시골 다방에 다녀간 여느 남자들과는 확연히 아주 몹시 다르다. 그래, 달라. 혹시 쌍화차 손님? 그가 다방에 걸어온다. 처음 만나는 카리스마. 다방 사람들 모두가 호흡을 멈춘다. 그의 발걸음에 묻어나오는 시대의 고독이 느껴진다. 순간 내뱉는다. 진한 한숨. 진해. 한숨이 참 진해. 그는 오른손 손가락 두 개로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고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의 눈빛이 다방 곳곳에 가닿는다. 뭘 쳐다봐요? 그가 한 걸음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다. 빈티지 풍의 매니시한 버건디 칼라 자켓에 시크한 코발트 블루빛 샤스 사이로 보들보들 머플러 휘날린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 미세하게 진동한다.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뚜벅뚜벅 뚜리뚜리 뚜뚜벅. 아, 이럴 수가. 겨우 한 계단 내려왔어. 그의 턱선은 날려 폈으며 뒷모습은 쓸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의 비범함을 숨길 수가 없었다. 혹자는 조금은 불황자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이는 심지어 사기꾼 같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없다. 선생님, 이제 끝일까요? 네, 뭐 주인공이니까 몇 소절 더 하겠죠. 그가 다방에 들어왔다. 클래식하며 고풍스런 동시에 싼맛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초록빛 소파에 털썩 자리 잡는다. 왼쪽 아니 오른쪽 다리를 서서히 꼬면서 스무스하게 기댄 소파. 마른 침 삼킨다 꿀꺽. 그 순간 그의 목을 타고 내려오는 아담스 애플. 그는
지적이고 클래식하고 내리시하고 섹시한 남자 그의 발걸음에 묻어나오는 슬픈 뚜벅뚜벅 뚜리뚜리 뚜뚜벅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 줄기 희망 그는 어쩌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 같은 호련했던 사나이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다방은 이 쌍화차가 가장 고급인데 여기 일단은 이 엽차부터 주문은 나중에 빠밤빰 뮤지컬 출연 호련했던 사나이 가운데 동명의 넘버 호련했던 사나이 박민성 배우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는 안 웃었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그 쌍화차에 있는 거기서 웃음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엽차 한 잔. 박민성 배우라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네. 박민성 배우라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뮤지컬 배너에서 주요 역할을 했었던 그래요. 그 목소리가 두껍고 그 대극장 넘버에 어울리는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배우인데요. 네. 이 바바리 코트 입고 자기의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를 그럴싸하게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네. 쌍화차는 잠깐 일단 엽차 한 잔 마시면서 없는 거죠. 네, 이런 공연입니다. 예전에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예. 친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런 친구랑 같이 어디 가게 가면은 서비스 같은 거 많이 받아먹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만나볼까요? 예, 제가 연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르가 좀 일반 연극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게팅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장르가 피지컬 시어터라고 되어 있어요. 피지컬 시어터 더 네이처 오브 포게팅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보디빌딩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요즘에 피지컬 그러면 그러니까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작품 우리나라 창작 공연이 아니고요. 예.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마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런던의 국제마임 페스티벌에서 대단한 찬사를 받으면서 전성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마임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영국의 이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란문화재단과 연극열전 팀이 가서 이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스태프과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마임 페스티벌에 출품한 작품이라고 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작품은 말이나 노래 뭐 이런 거보다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메시지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시어터라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육체미를 자랑한다거나 네. 갑자기 무거운 걸 여기서 이쪽으로 막 옮긴다거나 예. 서커스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어떤 모습을 오직 몸으로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럼 한편에 그냥 마임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임 극이다 이러면은 무용이랑도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징적인 모습에서 관객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되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초연은 아닙니까? 초연이 아니고요. 2017년에 말씀드렸던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공연 관계자가 같이 얘기를 해서 작품을 갖고 왔고요. 네. 2022년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시장을 알게 돼서 이 영국에 있는 그 제작했던 그 원래 프로덕션 네. 시어터리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해외 배우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에서도 초청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춘천 마임축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춘천 마임축제에서 참여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공연을 몇 번 그 짧은 기간 안에 공연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좀 장기로 공연을 이제 우리나라 배우와 함께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아니요, 여러 명이 나오고요. 예. 5명이 나오죠. 예. 제가 드라마를 아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톰은 극 중에서 55세 생일을 맞이하는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 인물이 사실은 조기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면 톰이라는 사람의 딸이 나와서 톰 아빠한테 아빠 옷은 옷걸이에 어디에 있고 오늘 이따 손님이 오실 거니까 자켓은 여기에 있고 자켓 속에 있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넥타이를 찾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톰이 이제 듣고 있다가 딸이 퇴장하고 나서 그 옷을 찾으려고 딱 갑니다. 근데 이제 주머니 방향을 헷갈려서 이 옷이 아닌가 하면서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때 공연에 이 두 명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두 명이 계속 무대에 있거든요. 이 악기 연주자가 이상한 굉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네네.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느낌을 딱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톰이 옷걸이를 막 찾다가 어느 순간 본인의 어떤 교복을 찾게 돼요. 네. 근데 교복을 딱 찾으면서 순간 자기의 어렸을 때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무대 위에 테두리에 있는 그 곳에서 배우가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억이 딱 나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갈 때 무대 위에 하나의 또 단의 무대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교복을 입은 그 자기 때 친구들이 다다닥 나오면서 책상 몇 개와 의자 몇 개로 이런 모든 무대를 다 설명하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있는 기억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관객들은 약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하나씩 알게 되고 제목이 네이처 오브 포게팅이잖아요. 네. 이 제목이 무슨 뜻이지라고 하다가 이 드라마를 딱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딱 들면서 공연을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마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 거죠? 예, 마임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연극의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사를 하긴 하거든요, 배우들이. 근데 이 대사가 잘 안 들려도 전혀 상관없는 극입니다. 배우들의 동작이나 어떤 표현하는 그 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과 유사하고 이 기억들이 잔상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재밌었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렇게 동작을 딱 취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때 앞뒷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사랑했던 여인을 만났었을 때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요. 근데 어디서 딱 결정적으로 마음이 좀 애잔하게 느껴지면서 이 작품에 확 끌리게 되냐면 그 기억들이 어느 순간 꼬이게 돼요. 학창 시절의 모습이 나왔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얘기가 나오고 엄마와 있었던 얘기가 나오면서 막 기억이 꼬여요. 그 주인공의 머릿속이 꼬이는 것처럼. 그렇죠.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때부터 이 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같이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좀 애잔함도 느끼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연극 뮤지컬보다 몰입도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 계속 몰입할 것 같아요.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몰입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총 70분밖에 안 되는 공연이거든요. 그럼 긴 편은 아니네요. 네, 평소에 다른 공연들 보면은 뭐 한 2시간 이 정도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이런 모든 증상을 겪은 다음에 이 톰에게 딸이 가족이 55세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때 막 이렇게 눈물이 확 흘리는 것도 아닌데 뭔가 가슴에서 묵직한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나의 모든 살아왔던 기억의 순간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연의 형태가 많지 않으니까 꼭 공연장에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공연이라고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가족들하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예. 한 번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끝으로 들어볼 곡이 있죠? 그냥 이 연극을 그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데요. 네. 이 음악 씬은 이 주인공 톰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정된 자전거 바퀴를 막 달리면서 하거든요. 이 장면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본인의 어떤 지나왔던 추억의 아름다웠던 기억들, 이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엇이든 물어 가세요. 랑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게팅 OST 가운데 바이시클 드림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